평생 같은 길만 걸어가는 여자가 있다. 그 길은 늘 비어 있다. 그녀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누군가는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다가 이별하고 다시 재회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고요한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의 연애 기억은 있지만 현재가 비어있는 외로움이 아니다. 그건 다른 것이다. 마치 유리를 사이에 두고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상태다. 주변에 남자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순간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기 전에 금세 사라져버린다. 오래 머무는 시선도, 우연한 스침도, 곧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도 없다. 그리고 서서히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혹시 내 안에 남자가 다가오고 알아가고 머물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걸까? 오늘 이야기할 여자가 바로 그랬다. 그녀는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다. 관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 모두를 거절해서도 아니다. 그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벽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해마다 그 벽은 어떤 접근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한 번은 사소해 보였던 사건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을 때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뿐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 어두운 영역은 반드시 악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대개는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한때 경험했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이 있다. 때로는 이 보호가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기쁨까지 빼앗아가기도 한다. 이 여성의 경우 그림자는 매우 영리했다. 겉으로는 바쁜 일, 직장 업무, 가족과 친구를 돌보는 일 뒤에 숨을 줄 알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아직 그 사람을 못 만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림자는 어떤 친밀감도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심리적 방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린 시절 어떻게 형성되는지, 왜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내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장벽은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훨씬 미묘하다.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든다. 이 이야기에는 모든 것을 바꿀 한순간이 등장한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단순한 관찰이 그녀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수십 년간 똑같은 시나리오 속에서 살았다.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처음 내면의 문제를 암시하는 순간부터 그 깨달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그녀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면의 현실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준 구체적인 방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고 다른 누구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놀랍게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종종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내부 신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룰 것이다. 사랑을 밀어내지 않으려면, 그리고 관계에 대한 내적 준비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고 존재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라. 왜냐하면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종종 그 외로움을 끝내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집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집 안에는 고함이나 격한 장면, 다툼은 없었지만 아이가 부모의 손길에서 느끼는 부드러움도 없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대개 신문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는 듯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그는 잠시 눈을 들어 그녀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시선을 맞추는 일 없이 다시 읽던 신문 속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늘 바빴다.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개고 친척들과 전화를 하며 집안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생활을 돌보는 방식이었다. 집에는 항상 따뜻한 저녁 식사와 정성껏 다린 옷, 깨끗한 침대 시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잠들기 전 조용한 대화나
헤어질 때의 포옹, 아이에게 내적인 안정감을 주는 말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소녀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부모가 아무 이유 없이 아이를 안아주거나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사랑은 따뜻함이 아닌 행동으로 측정됐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아직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알기도 전에 그녀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방해가 되지 않고 편안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상황에 맞추는 달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찡그리면 평소보다 더 조용히 말했고 어머니가 피곤하면 스스로 일을 더 맡아 했다. 동생을 돌보고 장난감을 치우며 짜증나게 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아무도 이런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른들의 기분을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듯 읽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지 않은 요구를 더 잘 맞출수록 주변은 더 조용하고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도 있었다. 그녀는 거의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서운한 일, 무서운 일,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주의를 요구하면 짜증이나 피곤한 한숨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웃으며 침묵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나았다. 이런 전략 덕분에 그녀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조용하고 깔끔하며 책임감 있는 자랑스러운 아이가 됐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을 믿지 않게 됐다. 심지어 기쁨조차 너무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담아두는 법을 배웠다. 심리학에는 정서적 무시, emotional neglect라는 개념이 있다. 아이의 감정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응도 주지 않는 것이다. 마치 문을 두드리면 안에 누군가 있긴 하지만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점점 그녀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자라났다. 처음엔 거미줄처럼 얇았지만 나중에는 단단하고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이 됐다. 그 벽은 거절의 고통에서 지켜줬지만 동시에 그녀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았다. 성인이 되었을 때쯤 그 벽은 이미 그녀 성격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린 소녀가 이렇게 결심했던 바로 그 시절에 시작됐다.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나는 없는 사람처럼 사라져야 한다. 사춘기는 학교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갑자기 여자아이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오래 서서 이 남학생이 저 남학생이 어떻게 연락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쉬는 시간은 조용한 속삭임, 비밀스러운 시선, 수업 시간의 쪽지로 가득 찬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세계는 여전히 유리 너머에 있는 듯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 게임의 일부는 아니었다. 친구들은 첫 키스, 손이 떨렸던 순간, 밤늦게 이어진 문자 대화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흥미롭게 듣고 질문도 하고 함께 웃었지만 자신이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가 행복한 한숨이나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끝날 때마다 마음속엔 가벼운 불안의 그림자가 올라왔다. 왜 이런 일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걸까? 왜 아무도 자신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녀가 왕따였던 것도 교실 구석에 숨어있던 아이였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즐겁고 재치 있고 유머 감각도 좋았다. 하지만 누군가 남학생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작동하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는 약간 펴지고 목소리는 한층 고르고 차분해지며 시선은 안정되고 거의 중립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거리를 둬야 한다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뿐이다. 누군가와 따뜻하고 열린 소통을 하는 순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전 어린 시절의 믿음이 되살아났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될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달랐다. 남학생들은 그녀를 너무 진지하다거나 우리 무리에 비해 너무 똑똑하다고 농담했다. 여학생들은 그녀에게서 일종의 신비로움을 느꼈고 심지어 그 점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심지어 또래 남학생들조차 무의식적인 신호를 감지했다. 그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거절하지는 않지만 부르지도 않는다. 청춘은 따뜻함과 가벼운 소통이
끌림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그러나 그녀의 따뜻함은 유리 너머에 숨겨져 있었다. 보이지만 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가올 수 있었던 사람들도 중간쯤에서 멈춰섰다. 그녀를 대화 상대로는 소중히 여기고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고백이나 행동으로 이끄는 불씨는 심장 속에서 타오르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익숙한 방식의 일부가 됐다. 마치 대화하기는 좋지만 데이트로 초대받지는 않는 여자라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듯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반복될수록 그것은 점점 그녀의 내면 세계에 깊게 뿌리내렸다. 때로는 그 이유를 외모에서 찾으려 했다. 거울 속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 그러나 곧 알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실제로 칭찬도 들었다. 그러나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마치 마음속에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동 반응과도 같았다. 속도를 조금 줄이고 눈빛 속의 반짝임을 감추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는 것.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녀의 내적 안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그 안전장치는 위험뿐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걸러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견고해졌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를 두려움 없이 믿을 만큼 가까이 들이는 방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한 팔 길이 떨어진 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녀의 인생에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이 자리 잡았다. 곁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녀의 외로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게 됐다. 그것은 굳건한 습관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다른 도시로 유학을 떠났다. 새로운 삶의 단계, 설레고 기대가 가득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달랐다. 시끄러운 거리, 넓은 강의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 여기서는 새하얀 종이에 처음부터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학교에서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소녀를 본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믿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첫 몇 달은 순조로웠다. 그녀는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다.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적절한 순간 따뜻하거나 유쾌한 말을 건네는 능력 덕분에 좋은 대화 상대가 되었다.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학생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겉으로 보기엔 대도시의 생활에 완벽히 녹아든 듯했다. 하지만 연애 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곤 했다. 누군가는 강의 후 커피를 제안했고 누군가는 도서관에서 은근히 말을 걸었다. 그녀는 농담에 웃고 책이나 영화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화가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커튼이 내려오는 듯했다. 목소리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시선은 온화하지만 살짝 멀어졌다. 그 결과 이런 만남은 금세 좋은 대화나 따뜻한 우정으로 바뀌었다. 플러트는 가볍고 부드럽게 이어졌지만 결코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마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경계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바로 그녀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상황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금 공부에 집중하잖아. 우린 목표가 다른 것 같아. 아마 다른 사람을 만났겠지. 이런 말들은 속의 작은 상처를 덮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모든 몸짓과 시선에는 어린 시절부터 익힌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습관, 상대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녀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었다. 깊이와 감정적 친밀감을 찾는 남자에게 이것은 신호였다. 여기서는 안쪽까지 들어올 수 없다. 세월이 흘렀다. 친구들은 첫 데이트 이야기를 하던 시절을 지나 결혼, 신혼집, 아이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물을 사고 파티에 참석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올 때면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의 부재에서 오는 그리움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다른 리듬으로 흐르며 플랫폼에 서서 다른 승객을 태운 기차가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 상태가 오래될수록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약해졌다. 아마 나는 사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자주 스쳤다.
이 말은 동시에 방패이자 판결이었다. 방패, 외로움을 정당화해 주었고 판결, 변화를 향한 희망을 천천히 앗아갔다. 그렇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던 패턴을 더 굳혔다. 곁에 있지만 안으로는 들이지 않는 것.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똑똑하며 친절한 여성. 하지만 내면에는 단단하고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연애사는 그대로였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곁에 머물려고 해도 시나리오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볍고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를 제안하며 농담을 건네고 만남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응했지만 그 대답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말은 친근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 세계는 방이 많은 집 같았고 손님은 현관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심지어 단순한 칭찬에도 미묘한 긴장이 스쳤다. 그 뒤에 반드시 더 깊은 개방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럴 땐 화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고 대화를 그에게로 돌렸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이런 신비로움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그녀에게 깊이와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를 더 알고 싶어 할수록 그들은 닫힌 문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들이 더 두드릴수록 그녀는 더 굳게 닫았다. 그것은 그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 자신도 모르게 장벽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습관은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다정하고 배려하며 잘 들어주었지만 그것에는 진짜 가까운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남자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멀어졌다. 우린 맞지 않아. 화학 반응이 없어. 그녀는 너무 독립적이야. 라며 각자 나름의 설명을 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그녀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로는 행동을 바꿔보려 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 시도는 어색하고 거울 앞 리허설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남자는 아주 작은 어색함조차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결말은 늘 같았다. 가벼운 대화, 즐거운 만남, 하지만 발전 없는 관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매번 왜일까를 자문했다. 그리고 매번 답을 외부에서 찾았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가치관이 달랐다. 그냥 우연이었다. 하지만 절대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일 것이다. 반복되는 공허함이 우연이 아니라 같은 내면의 시나리오가 해마다 그리고 관계마다 이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매번의 실패가 그녀의 내면 확신을 강화했다. 나는 사랑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녀를 둘러싼 벽은 더 높아졌다. 벽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벽돌도 콘크리트도 없었지만 어떤 요새보다 단단했다. 이 벽은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것이었다. 서운함, 말하지 않은 감정, 작은 실망,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는 듯 느껴졌던 우연한 시선들로. 그녀는 이제 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왜 다시 실망을 겪어야 할까? 누군가 다가오면 미리 물러날 길을 준비했다.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만남 제안에는 선뜻 응하지 않았다. 로맨틱한 영화를 보며 웃어 넘겼다. 아무도 그녀가 그 감정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됐다. 가까움의 부재에는 그녀의 마음을 여는 두려움을 강화했고 마음을 여는 두려움은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밀어냈다. 이 사이클은 마치 바늘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같은 멜로디를 반복 재생하는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끝없이 반복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었다. 때론 자신의 외로움을 가볍게 비웃는 듯한 태도로. 미소 한 번, 재치 있는 말 몇 마디면 그 아래에 깔린 피로와 고단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마 나는 평생 고양이랑 살겠지 라고 농담을 던지면 사람들은 웃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고요 속에 앉으면 그 농담은 더 이상 웃기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에게 써놓은 예언처럼 느껴졌다. 가끔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세월이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그러나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계절은 바뀌고 친구들은 성을 바꾸고 이사하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파트, 자신의 익숙한 리듬 속에 있었다.
거기엔 뜻밖의 변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사랑을 원했다. 진짜 사랑을. 책에서 읽고 청소년이 꿈꾸는 그런 사랑. 모든 가면을 벗고 그냥 나일 수 있는 사랑. 하지만 그녀의 몸짓에서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는 그 반대였다. 마치 손님을 초대해놓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한 사람처럼. 남자들은 그걸 감지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무엇인가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녀가 나이, 외모, 남자의 성격 같은 외부 이유를 찾고 있을 동안 정작 보지 못한 것은 하나였다. 시나리오는 그녀 안에 있었다. 그것은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녀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 원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터였다. 전환점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큰 사건도 극적인 다툼이나 배신도 없었다. 모든 것은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평범한 사무실 점심시간 시시한 대화 중에 나이로 보아 10살쯤 많은 한 여자 동료가 약간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너 본인이 알지? 내겐 다가갈 수 없음 같은 게 풍기거든. 그 말은 마치 화면이 멈춘 듯 그녀 머릿속에 박혔다. 기분이 상한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아프게 찔렸다. 그날 저녁 집에서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다가갈 수 없음이 풍긴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기분에 맞추던 조용한 아이. 사춘기 남자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듣기만 하던 친구. 청년기 결코 깊어지지 못한 만남들. 누군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서던 습관. 모두 똑같았다. 그녀는 늘 곁에 있었지만 유리 너머에 있는 듯했다. 볼 수도 대화도 할 수 있었지만 진짜 그녀에게 닿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깊은 속마음을 거의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 언제나 닫힌 문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조금씩 그녀는 알게 됐다. 이 다가갈 수 없음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방어였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감정은 곧 위험이라는 배움에서 비롯된 방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누군가에게 허락하면 그 대가로 상처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녀는 답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사와 블로그에서, 그 다음엔 심리학 책에서, 그리고 내면 시나리오, 정서적 갑옷, 어린 시절의 신념이 평생의 지도가 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견과 인터뷰를 접했다. 특히 칼 융의 사상에 강하게 끌렸다.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생각, 우리가 스스로와 타인에게서 숨기는 그림자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개념은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설명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다. 점점 깨달았다. 이 내면의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환경 변화도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도시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일을 바꿔도 결국 이야기는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무대 장치는 그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문제는 상황이나 사람들이었다는 익숙한 세계관이 무너졌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열쇠는 그녀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바깥에서 변화를 기다리는 대신 안에서 변화를 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녀는 그 강의를 우연히 발견했다. 제목만 봐도 너무 학문적이어서 뭔가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다. 무의식적 신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냥 배경음으로 틀어놓았다. 별다른 기대도 없이 어차피 크게 도움이 될 내용은 못 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채소 썰기를 멈추고 부엌 조리대에 몸을 기대선 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강연자는 그녀가 늘 느꼈지만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시절에 학습한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재생산한다고 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그 틀이 고통을 주고 기쁨을 빼앗더라도 익숙한 틀 속에 우리를 붙잡아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림자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쌓아두는 보이지 않는 부분. 융은 그것을 버려진 성격의 조각과 잊힌 욕망의 저장고라고 불렀다.
그녀는 듣는 내내 마치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감정적 갑옷, 친밀감의 자기 파괴,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 그 말들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 그녀 안에서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적기 시작했다. 늦은 밤, 그녀는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마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듯 되뇌었다. 융은 말했다. 우리가 부정하고 그림자 속에 감춘 모든 것은 무대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조종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빛 속으로 꺼내기 전까지 우리는 단지 운이 없다고 믿게 될 거라고. 그 생각은 그녀를 전율하게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변화는 오히려 조금 무서웠다. 그가 옳다면 모든 것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외롭지만 안전한 익숙한 구역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외로움을 외부 탓으로 돌려왔음을 떠올렸다. 도시가 맞지 않는다. 시기가 나쁘다. 남자들이 문제다. 그러나 처음으로 어쩌면 문제는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그날 이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 책, 기사, 심리학 블로그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오랜 굶주림 끝에 음식을 탐하듯 그녀는 페이지를 삼키듯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감정적 갑옷들 벗어던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어린 시절 상처와 실망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배운 기술이었다. 한때는 생존이었지만 지금은 감옥이 된 기술. 융의 사상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숨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잊히고 억눌린 모든 것을 인정해야 했다. 가장 힘든 건 상황을 탓하는 익숙한 입장을 버리는 일이었다. 도시가 안 맞아서, 남자들이 문제라서, 타이밍이 나빠서. 이 말들은 마치 부드러운 베개 같아서 그 위에 기대면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읽고 듣고 깨달은 뒤에는 거울 속 자신을 다른 눈으로 봐야 했다. 얼굴의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습관, 반응, 두려움까지.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정오 불빛만 켜고 살다가 누군가 갑자기 강한 조명을 켠 것과 같았다. 그 밝기 속에서 전에 없던 세부사항이 드러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감정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건조해지는 그 변화. 그런 순간 자동 방어 장치가 작동한다. 가벼운 농담, 아이러니, 화제 전환. 그녀는 알게 되었다. 칭찬을 들을 때조차 목소리가 차가워지고 누군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면 시선이 무심코 옆으로 향한다는 것을. 대화가 사적인 영역으로 다가올 때면 자신이 내면의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말로 자신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짓, 목소리, 표정, 모든 것이 진짜 친밀감을 향한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끔은 모든 걸 그만두고 예전의 익숙한 설명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냥 아직 그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그게 훨씬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융과 다른 심리학자들의 말이 깊숙이 박혀 눈을 다시 감으려는 그녀를 막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목소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해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의 사건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적었다. 처음엔 짧고 건조했다. 거의 보고서 같았다. 동료와 가족 이야기를 했다. 관심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서글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지 위의 단어는 많아졌다. 그 기록 속에는 때때로 화가 스며 나왔다. 두려움의 인생을 이렇게 오래 맡겨둔 자신에 대한 분노. 그녀를 열려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감정은 위험하다고 알게 만든 부모에 대한 분노. 또 보이지 않게 씌워진 규칙 속에서 마치 감옥에 사는 것처럼 수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깊고 무거운 슬픔.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생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종신형은 아니라는 생각. 시나리오는 공책처럼 새 페이지에 다시 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꿀 수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인정한 것뿐이라는 사실. 외부에서 외로움의 원인을 찾는 한 그녀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전에는 없던 도구가 손에 생겼다. 이제는 그건 그냥 내 운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운명은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반응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바꾸면 나머지도 바뀐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만에 불안뿐 아니라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거의 부서질 듯한 희망이 찾아왔다. 그녀는 알았다. 시나리오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깨달음은 단지 문일 뿐이고 그 문 뒤에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긴 복도가 있다. 그 복도는 길고 좁고 조금은 두려웠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관찰하기로 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열린 척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누군가 칭찬을 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왜 화제를 바꾸고 싶지? 라고 물었다. 누군가 챙겨줄 때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불신의 순간을 포착했다. 그 작은 자기 관찰은 시끄러운 홀 안에서 조용한 선율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다. 예전엔 자신의 심리 속 배경음악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 음악은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다. 그리고 귀 기울일수록 분명해졌다. 그녀의 거리 두기 습관은 우연이 아니라 배운 반사행동이었다는 것. 마치 어린 시절 누군가가 마음을 열지 마, 그러면 아플 거야 라고 말해준 것처럼. 그 목소리는 그 이후로 늘 그녀 안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일기를 넘기다 보니 많은 상황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도 환경도 달랐지만 그녀의 반응은 같았다. 가벼운 미소, 정중한 대답,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섬. 마치 평생 같은 춤을 추면서 파트너만 바꾸는 것처럼. 이 발견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충격이었다. 외로움에 가둔 건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복된 행동이라는 걸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생겼다. 첫째, 그 수많은 해를 감정의 갑옷 속에서 보냈다는 애도에 가까운 슬픔. 둘째, 조용한 고무감. 만약 이게 자기 시나리오라면 다시 쓸 수도 있다는 희망. 그녀는 실험을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 칭찬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맞추기. 감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제를 바꾸는 대신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기. 아주 작은 걸음들이었지만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매번 용기가 필요했다. 때로는 온몸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 속의 목소리가 하지마, 위험해 라고 외쳤다. 그럴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현실의 위험이 아니야. 그저 기억일 뿐이야.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그때의 작은 나의 기억. 이 실험들은 점점 그녀의 반응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고 시선이 더 따뜻해졌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들도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무엇보다도 그녀 스스로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환경의 희생자도 차가운 여자도 아닌 살아있고 열려있으며 진짜가 되기 위해 배우는 사람으로 저녁마다 일기를 읽으며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이런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기뻤다고 말하는데 성공했다. 내 기분을 말했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직 길은 멀었지만 이번엔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 궁금해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오래된 습관을 한 번에 부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건 오래된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시나리오는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매 행동은 마치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코드의 한 줄을 조심스럽게 다시 쓰는 것과 같았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허락하는 것이었다. 이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예전엔 변화로 향하는 모든 움직임에 늘 압박이 뒤따랐다. 더 해, 더 용감해져, 안전지대에서 나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다. 부드럽고 거의 자신을 아끼듯 천천히 재구성하는 길. 그녀는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예전의 행동 패턴과 어긋나는 일을 해보기. 그게 무엇이든 좋았다.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부터 대화할 때 눈을 조금 더 오래 맞추는 것까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작은 시험이었다. 때로는 신체적인 부담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뻐요 라는 말을 하는데 마치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힘이 필요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졌다. 중요한 발견은 세상이 그녀의 열림에 대해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예상하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따뜻함과 관심 혹은 적어도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다. 그녀는 이런 순간들이 안에서 가벼움을 남긴다는 걸 알게 됐다. 마치 답답한 방에 신선한 공기가 스며든 것처럼. 그리고 그 느낌은 새로운 동력이 됐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내적 자유의 맛 때문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작은 걸음들이 하나의 체계로 쌓여갔다. 그녀는 이제 갑옷이 자동으로 켜지는 순간, 즉 트리거를 더 잘 알아차렸다. 그걸 포착하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물론 때로는 여전히 예전 습관이 이겼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그녀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완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자신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에는 예전이라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녀가 세상과 자신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은 새 프로젝트에서 만난 동료였다. 그는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끊지 않고 서둘러 조언하지 않는. 그의 곁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무서웠다. 익숙한 가볼이 속삭였다. 나 빠져들지 마.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 하지만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 느림이 그녀에겐 새로운 발견이었다. 압박과 기대 없이도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것. 또 한 번은 카페에서 나이가 있는 여성과 우연히 대화를 나눴다. 진하게 내려진 커피 얘기로 시작했지만 몇 분 후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건 그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런 만남들은 거울 같았다.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반응, 단어 선택, 그리고 대화가 개인적인 주제로 넘어갈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다. 그 반영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보다도 더 솔직했다. 서서히 그녀는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대화가 겉돌았다면 이제는 더 깊고 진솔한 대화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예전 같으면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을 질문을 던졌고 이제는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까움은 모든 걸 털어놓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저 그 순간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것, 생각을 달아나게 하지 않고 방어적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이런 순간마다 조용한 만족을 느꼈다. 흥분도 황홀감도 아닌 잔잔한 기쁨. 마치 자신의 내면의 집에 또 하나의 방이 열려 이제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접촉들이 그 어떤 책이나 강의보다 빠르게 그녀의 내적 코드를 바꿔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릿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살아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은 조금씩 새로운 신뢰로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변화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선택들의 합이었다. 예전에는 모든 새로운 만남이 늘 같은 시나리오로 흘렀다. 정중한 관심, 가벼운 대화,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두는 내적 후퇴. 이제 그녀는 다르게 해보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감정 이야기가 나오면 재빨리 화제를 바꾸던 습관 대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라는 짧은 질문 하나, 혹은 농담이나 아이러니 없이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녀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흥미없는 약속에도 응하던 습관을 버렸다. 대신 자신이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건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는 편한 사람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종종 속으로는 싫어 라고 느끼면서도 네라고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솔직하게 아니오를 선택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공간이 생겼다. 그렇게 그녀는 알게 됐다. 융과 다른 심리학자들이 말한 시나리오는 정말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그건 과거를 지우는 마법 버튼이 아니라 문장을 하나하나 고치는 세심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 이제 그녀는 예전엔 불가능했던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비판이 오면 다치는 대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기. 칭찬이 오면 농담으로 넘기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받아들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별한 만남, 영감, 결정적 사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순간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금을 새로운 선택에 쓸수록 그녀의 내면의 이야기는 더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변화는 때때로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계속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작은 확인들이 찾아왔다. 누군가는 네가 눈을 보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너랑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했다.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의 표정마저 전보다 따뜻해 보였다. 아마 가장 큰 깨달음은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건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새롭게 의식적으로 내리는 매 선택이 잠긴 방이 없는 새로운 집의 기초가 되는 벽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집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열린 채로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을 그녀는 거의 세세히 기억했다. 아침은 따뜻했고 가벼운 바람이 불었으며 햇빛은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아스팔트 위에 기묘한 무늬를 그렸다. 그녀는 이제 막 알게 된 지 몇 주밖에 안 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이런 만남은 익숙한 긴장을 불러왔다. 머릿속에서 조용한 소음이 시작됐다.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마.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익숙한 역할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허울뿐인 안전을 위해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카페 안은 은은한 어둠과 갓 내린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말과 말 사이의 인토네이션, 침묵, 그리고 그 속에 스치는 감정까지. 그가 물었다. 너한테 가까움이란 뭐야?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숨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한테 가까움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거절당할까 두렵지 않은 거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 같다는 예전의 불안도 없었다. 오히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날 이후 변화는 더 빨라졌다. 그녀는 어색하더라도 느끼는 것을 자주 말했고 대화 속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위기를 바꿨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더 솔직하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벽 없는 삶이란 항상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계를 조절할 줄 알되 그것으로 요새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불편한 것이 있으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히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온기가 필요하면 먼저 안아줄 수 있었다. 그 손길이 외면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의 내면은 이제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박물관이 아니었다. 웃고 슬퍼하고 말하고 침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방어된 삶이 아닌 진짜 삶의 일부였다. 가끔은 여전히 옛 습관이 고개를 들었다. 농담으로 넘기고 싶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이성을 앞세우려는 충동.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예전처럼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느낌은 사라졌다. 그녀는 중심에 있었지만 과도한 긴장 없이 거기 있었다. 관찰자가 될 수도 참여자가 될 수도 친밀함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그녀의 가치는 완벽하거나 항상 강해야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 그녀의 가치는 느끼고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선택할 줄 아는 살아있는 열린 심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또렷이 알았다. 평생 쌓아온 그 벽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